한국의 화폐 가치를 절하할 때 되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는 94년도에 위안화가 가치를 떨어뜨리고 같은 해에 엔화가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정책 당국자가 굉장히 크게 화근을, 물론 기업의 부채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준경의 월간 중앙의 칼럼을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제 보도를 보니까 10년 전 수준으로 한국의 유학생 숫자가 돌아갔더군요. 그래서 다시 그 숫자가 복원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오늘 주요하고 관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현재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정도밖에 나라가 성과를 못 만드냐 부분에 자괴감도 들고 또 굉장히 이렇게 좀 실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처럼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갖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우리가 퍼포먼스를 못 내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썼던 책이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입니다.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인데 이때 썼던 내용 가운데 거의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지난 10년 동안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우리 사회가 시간을 많이 놓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불황이 오래 가는 것일까? 뭐가 문제인가? 또 좋은 시절이 오게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보려면 가장 좋은 개념적 툴은 경제학에서도 독일계로서 역사학파에 거두었던 리스트가 사용했던 개념, 그러니까 후발국으로서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제안을, 그래 거기서 유치산업보호론이 나왔죠. 리스트가 제안했던 그런 19세기에 제안했던 개념은 나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겁니다. 그 양반이 썼던 개념이 내셔널 시스템 오브 폴리티컬 에코노미입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성과는 경제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의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개념적 툴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셔널 시스템 오브 폴리티컬 에코노미. 그래서 독일이 영국을 따라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이념적인 그런 이론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시스템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개념을 미시적으로 요즘에도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이 많이 쓰는 것이 이노베이션의 내셔널 시스템. 이노베이션도 한 기업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한 국가의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적 툴이 19세기의 리스트에서 비롯돼 가지고 오늘날은 이런 혁신의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장률, 실업률, 부채 증가율, 출산율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된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그 개념적인 그런 도구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저성장이나 고시나 고부채 같은 부분이 계속 누적되는 것은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 누적되어 있고 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정치라는 거죠. 개인이 아주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 리더의 어떤 그런 복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참 많이 놓쳤다. 좋은 시절을 많이 놓쳤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 시대의 초입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새로 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거 통계를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93조 원을 경기 부양으로 투입했습니다. 93조를. 그리고 그 93조를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낸 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주 특별한 그런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좀 개혁적인 그런 조치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을 보고 일어섰던 것처럼 비슷한 길을 일본처럼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저성장 시대 초입에 이미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 책을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일본의 정통한 교수 같습니다. 서울대의 김현석 교수가 쓴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아주 잘 썼습니다. 정말 잘 썼습니다. 물론 이분의 시각은 기업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독자들은 기업을 읽으면서 모든 경영 조치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이 김현석 교수다. 그런데 이 보시죠. 황금 세대, 오늘 오신 모든 분들입니다. 들은 저성장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 경기 불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 불황과 저성장은 다르다. 지금의 저성장은 저성장이라기보다도 한동안 이어지는 불경기로 해석해버린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참 힘들다는 거죠. 경영자들이. 경영자도 물론이고 기업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불황 상태가 아니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시대의 초입에 들어갔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부분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거를 잘 정리해서 7월 15일에 낸 책이 김현석 교수의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책 보시죠. 김현석 맞습니까? 김현철입니까? 조금 현석 맞습니까? 네, 요즘에는 다 확인해 보니까 현석 맞죠? 네, 현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면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0년 후 세계, 두 번째는 10년 후 한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도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시면 되겠으면 오늘 강연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후 세계는 여러 가지 전망을 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15가지 정도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예, 그 중에 10년 후 세계의 가장 저는 사람들이 피부로 그렇게 많이 못 느끼지만 제가 보는 세상은 세상의 판 자체가 뒤엎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판 자체가. 그 판을 뒤엎는 것은 기술이 판을 뒤엎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분 역사를 보시게 되면 모든 세계사에서는 정보의 유통체들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부의 재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유통되는 채널이라는 것이 바뀐다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어 있는 모바일 혁명의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더 발전될지 모른다. 시스코를 고도성장시킨 잔 채벌스가 1999년도에 앞으로 무료 통화의 시대가 열린다 했을 때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무료 통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 양반이 2013년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공짜로 될 것이다. 그럼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지가 완전히 공짜가 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제프리 베조스가 생산자 측면에서 아주 멋진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30대 70이었던 것 같다. 30이 프로덕션이고 70이 마케팅이었던 것 같다. 웬만큼 만들어서 포장 잘하면 참 잘 팔렸다. 그리고 광고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 큰 기업들은 광고를 가지고 얼마나 고객들을 설득하고 조작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70대 30으로 바뀐 겁니다.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는 본질적 가치를 잘 못 만들어내면 그건 절대 팔릴 수가 없다. 잘 만들어내야 된다. 근로자도 일을 참 잘해야 된다. 헛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투명해지고 말았다. 그 기본의 본질적 가치, 기본에 대단히 충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골로 갈 수 있다는 시대가 보이기 보는 세상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좀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상대 가치를 넘어서 절대 가치 시대다. 여기에서 노트에다가 절대 가치라는 단어를 하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돌아가시면 책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마케팅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면서 절대 가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본인이 직접 사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사서 사용해 본 것처럼 그런 가치를 고객들이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절대 가치 시대다. 이런 용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향후 10년의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은 본질적 가치를 대단히 잘 수행하는 자, 수행하는 조직, 또 수행하는 국가들이 성장 클럽에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바일 혁명이 가져오는 많은 종류의 변화의 실상을 잘 정리한 책은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디스럽션, 제임스 맥킵이라는 사람이 쓴 디지털 파괴라는 책은 아주 짧은 책인데 특히 CEO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식으로 엎어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생생하게 LA의 12살 되는 소년이 애플이 제공한 간단한 프로그래밍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게임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고 테드 강연에 나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고 또 안 되시면 요즘에는 썸머리 같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썸머리를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은 그냥 플랫폼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판을 장악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과 플랫폼 기업들의 전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com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가운데 속할 수 있다. 우리가 오늘날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삼성이 참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삼성도 이 플랫폼 전쟁에서 그런 OS 운영 체계나 또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선전할 수 있을 것이나 부분들은 앞으로 예의주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들의 미래에서도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하나입니다. 어떻든 유연해져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나는 정말 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자 이렇게 플렉시빌리티라는 용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도 사고도 행동도 정책도 유연해져야 된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화두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기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 봤던 대부분의 기술은 다 개발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상업성 여부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상업성 여부 때문에. 그래서 기술의 성장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엄청난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기다. 저는 최근에 음성인식 기술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겠구나 참 놀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구글을 검색하실 때 음성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계시는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도가 95% 이상입니다. 음성으로 때립니다. 저는 미국에 출장 갔을 때 흑인 벨보이가 음성을 쓰는 걸 보고 굉장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검색을 되게 구글을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계가 세상을 급격하게 바꾸는 SF가 꼭 담고 있는 모든 기술이 가능성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부분은 여러분 이 책도 하나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기계의 시대. MIT에 계신 분이 지은 엘릭 블린조프슨이 지은 제2의 기계의 시대라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데 필독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가능할 건지, 얼마만큼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냐는 부분을 아주 잘, 그래서 우리 한국이 참 이렇게 가능성 있는 것은 번역은 가장 왕성한 나라 같습니다. 인구 대비. 그래서 그만큼 지적 욕구도 있고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거죠.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네이버를 검색하셔가지고 저 웹사이트를 방문하신 다음에 웹사이트에 간단한 성함하고 이름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읽는 신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이제스트로 매주 보내니까 아마 여러분의 지적인 부분을 충전하시는데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그거 활동하시면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한번 링크를 해보시면 저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면 글을 적어보면서 지식을 체득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지만 특별히 10년 후에 세계를 볼 때는 융복합화 현상도 반드시 우리가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퓨전,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 기계와 전자의 조합, 두뇌의 확장성, 이런 모든 부분의 하이브리드, 컴비네이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겠지만 모든 세상은 유연성의 경쟁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좀 더 유연해질 것인가? 누가 좀 더 유연성의 경쟁에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제 질문을 받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년도에 10년 후 한국을 쓰고 그 다음 해에 10년 후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 10년 후 세계라는 책을 쓸 때 제가 미국의 일방 독주가 전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완전히 미국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운스백을 빨리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까지 장악을 해서 여러분들 거의 막강한 그런 힘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던지는 질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갖고 가시는 회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과 공유해야 할 것도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밸류, 가치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치는 유 비즈니스, 마이 비즈니스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네가 책임져야 될 것,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그걸 카피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가치. 뭐를 옳은 거로 보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유연성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르고 없애고 제거하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그냥 way of life로 받아들입니다. 삶의 한 부분. 두 가지. value와 flexibility. 나는 이 두 가지 정도만 갖추면은 21세기나 22세기 관계없이 항상 성장 클럽에 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항상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좌파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갖고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어요. 반대편들이 글을 댓글을 올려가지고. 여러분 페이스북 하시죠? 나이가 좀 들어가시면 SNS도 좀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하시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페이스북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신선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시작된 전 세계의 저성장은 상당 기간 정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한 10년을 보면 2020년 정도까지 한 5년 정도를 저성장기, 고성장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디프레와 비슷한 상황, 저성장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통화정책, 그 다음에 강력한 수단이 뭡니까? 환율정책입니다.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하면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리를 하고 이런 돈 쓰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환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전문가가 굉장히 드뭅니다. 부총리 같으신 분은 다 어떤 분이지 말까 조세 전문가나 재정 전문가들입니다. 난 대통령 거의 모르실 걸로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 전혀 몰랐죠. $10,0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런 환율을 고평가시켰습니다. 나는 요즘에 와서 기업 책임도 많았지만 외환계 결정적인 질책은 누구한테 조져야 되는가 하니까 무지했던 정책당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구나. 환율 정책에서 패배한 겁니다. 우리가. 환율 정책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이번에 최중경 시절 그러니까 보시면 피를 타고 썼다고 관직을 떠나서 와시도에서 머리가 막혔죠. 환율 정책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를 저렇게 가치를 떨어뜨려도 국내에서는 그렇게 소요가 없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금리만큼 피부로 안 나다니까. 그게 또 예산을 가속화시키고 예나가 여러분들 위안을 가속화시킨 상태에서는 한국의 수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수출을 부양시키기 위한 주변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 5년 정도를.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은 너무 싸진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세일가스가 그렇게 상용화될 수 있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유가는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 유가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나마 우리한테는 수입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주는 부분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권력이 향방하고 잘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줄을 잘 써야 어떻든 뭡니까? 줄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너무 뻗대지 말고 고집 세우지 말고 줄은 미국에 써야 됩니다. 미국 샤드 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모호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먼 나라하고 힘을 모아서 가까운 나라하고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제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나라나 회사를 움직이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국만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가치 그리고 플렉시빌리티. 이런 어떤 나라가 뜨게 되면은 많은 나라들은 뭐가 등장하는 거 하니까 특수론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특수하고 중국은 특수하고 싱가포르는 특수하고 한국은 특수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사람은 집단으로 모이면은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면서 보이는 행동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게 기본적 50의 그리스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면은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배가 불러지게 되면 거의 예상 가능합니다. 중국 특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양반들도 우리가 겪었던 거는 체제가 전환되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낸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지난 10년간 중국이 한 단위의
GDP를 올리는데 2.79 단위의 빛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Y equal fx 생산과 투입을 보시면 됩니다. 한 단위의 GDP를 성장시키는데 2.79 단위의 추가적인 빛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누적되고 엄청난 돈이 밖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반드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현재 2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35% 정도까지 의존할 걸로 보는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다. 칸츄리 리스크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조선일보 일면에 유럽의 창업붐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독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북유럽의 좀 더 다이내믹한 그런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테마파크화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체제 개혁이 힘들다고 봅니다. 체제 개혁. 시대가 바뀌면은 생각도 바뀌고 체제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럽은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독일은 예외입니다. 독일은. 그리고 14번째는 요즘에 이제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이라는 부분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높아지는데 일본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15차례 정도 실시됐던 경기 부양책이 나왔던 큰 비용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세일입니다. 이게 세출이죠. 이 갭을 일본 정부들이 국가 부채, 국채를 사서 메우고 있는 현상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베노믹스가 경기 부양책에 상당히 성공했다. 이번 분기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동안 실시했던 많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읽어보셨죠? 여기도 하나 적어놓으시죠. 근래 읽었던 책 중에서 참 잘 쓴 책입니다. 김용훈 선생님이 쓴 풍수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고 도전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88세입니다. 그런데 김용훈 교수가 쓰셨던 책 중에 가장 제가 볼 때 필력이 예리한 책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도 이 정도의 필력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지금도 뺑뺑 사거리에 사무실을 놓고 칸트처럼 사시더군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오전에는 수학 공부하시고 오후에는 인문학 공부하시는데 한중일의 현재와 역사를 아주 잘 그린 책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을 다루시는 분들은 한번 꼭 제가 볼 때는 좀 큰 출판사에서 나왔으면 많은 논쟁을 일으켰을 건데 좀 아까운 책입니다. 김용훈 교수의 풍수학 원형론에 기반된 한중일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유 미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점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 위기의 재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국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대국 중심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향후 10년도 세계 경제는 굉장히 이렇게 국지적으로 경제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많이 내포한 그런 위험이 전체를 증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필독하셔야 될 분은 하버드의 케네스 로고프가 이번엔 다르다. 모든 세대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빛이 많은 나라들은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 이렇게 이론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든 간에 한 번으로 경제 위기가 마감된 나라가 없더라. 한 번으로. 그래서 아주 잘 쓴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엔 다르다는 부분 쓰시고, 저는 다른 칼럼은 잘 읽지 않습니다만 꼭 이렇게
뉴욕타임스나 아니면 한국의 매경이나 동아에서 번역을 해야 되는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칼럼은 꼭 읽습니다. 이 양반이 아주 정확하게 세상의 흐름을 진단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다음에 나온 지는 2년 정도 되셨지만 우리의 미래학으로 발표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시대다. 여러분 이렇게 우울한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지만 세상은 향후 10년 대단히 흥미진진한 시대가 될 겁니다. 왜? 예.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빠르고 유통량이 폭발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망이 세계화되어 갑니다. 옛날에는 일부 지역만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도 세지만 잘 살아야 되는 욕망이 분출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볼 때 긍정론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 긍정론의 저는 원천을 가장 중요한 원천은 모바일 혁명으로 시작된 욕망의 세계화 이 부분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직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간에 세상과 연결고리를 한번 이렇게 잘 점검해 보시는데 그 중에 아주 멋진 부분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좀 배우셔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 15가지 정도를 10년 후 세계라는 부분들을 일단 긍정론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잠시 바꾸어서 두 번째 주제인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통제하기가 힘들고 그러나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역시 통일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통일. 그래서 대통령은 이 통일에 대한 대박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아마 통일이 되면은 빚을 끌어서라도 유효 수요가 크게 확장이 될 거니까 도로, 항만이나 모든 부분이 확장이 될 테니까 긍정론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니까 하나 제가 갖고 있던 가설하고 완전히 다른 가설 하나 만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북한이 한국의 2년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북한이 잘 될 거다 우리가 통일하면 그렇게 하는데 통계 숫자를 보니까 딱 2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 그럼 그 다음에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통일이 된 다음에 아기를 많이 낳겠냐? 독일의 경우는 10년 동안 아기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동독.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긍정론에 많은 비중을 기울였던 것은 아기를 많이 낳고 우리보다 고령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보충해 줄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대박론이라는 긍정론 이면에는 그런 어두운 점이 있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쏟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막 쏘기를 막 유행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쏟지 않아야 되는데 쏟지 않으려면 펜타를 착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박론은 약간의 레토릭하고 같다. 레토릭하고 정치적 수사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은 없습니다. 잘 살려면 잘 잘라내야 됩니다. 돈 투입에 절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선산업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셔서 한 10조 원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그냥 경론이 아마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원칙은 수술 없이 돈을 인젝션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볼 때 가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 가능한 분야는 우리가 타이밍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냐? 너가 진짜 좀 자를 수 있겠냐? 힘들 때도 하겠냐?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는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리더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돈 풀어서는 절대 살릴 수 없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 그것은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다. 라는 점을 한 번 정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알려면 정치 리더십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좀 뒷받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시대 정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느냐, 나라가 책임을 지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 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향후 10년은 민중주의하고 대결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다수의 시민들이 사회적 선택을 계속 증가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난망하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진대사의 원활화, 구조조정의 활성화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실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 우파 정권이 2번 연속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좀 기대를 그렸는데 전번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그냥 이벤트 하다 끝내는 것 같아요. 전혀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효과를 못 본 것 같다. 그래서 이 민중주의 대결은 크게 2가지 전쟁이라고 봅니다. 유연성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현상 유지를 선택할 거냐, 이 부분에 어디에 무게중심이 더 실리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얼추 90대까지 사실까 합니다. 얼추. 그러니까 단계 다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영화를 올라가는 것도 보고 내려가는 것도 보고. 옛날처럼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여러분이 꼭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유연성과 현상 유지의 사이에 갈등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한 2년 전에 썼던 진화 심리학을 통해서 썼던 책, 이거는 좀 생물학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본성을 통해서 썼던 책이 5년 후 대학이라는 책이 그런 미래를 이렇게 전망을 해놨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 10년 후 한국의 결정적인 그런 변수는 우리가 정말 효율적인 체제개혁의 가능성, 여기 여부에 많은 부분들이 좌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정치에 염증을 내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정치가 해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동 주체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주어진 체제 하에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사정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참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지, 노사정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98년.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이미 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앞으로 그게 한 20년 정도 돼가요. 근데 이제 제 말씀을 솔직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총종합해서 예외도 있고 또 가능성의 문제니까 확답은 할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성장이 상당히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체제개혁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 틀릴 수가 있죠.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시고, 특히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쿨하게 받아들이실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석 교수의 글을 보면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이 고도성장기를 자랑하다가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저성장 기조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 그게 CEO들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날들이 길었기 때문에 그 전환이 엄청나게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걸쳐가 적어놓은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실천은 이런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을 다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무인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무인도에서 앞날을 전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느냐? 앞날을 통일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지금 이야기는 두 가지는 이미 모든 사실이 다 밝혀져 있고 그 사실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이냐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미래에 압도적으로 설명력이 뛰어난 변수는 결국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구성비가 어떻게 바뀌냐 문제가 한 사회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가설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알려져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이걸 반영시킬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젊은 세대가 가난하다는 것, 첫 번째 문제를 갖고, 두 번째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 체계가 고생을 보답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체계는 아니죠. 그럼 이제 돈을 가지고 애들을 더 많이 놓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반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돈을 쏟아부어서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본격적인 비용 청구서가 날라올 또 하나의 과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늙어가는 사회라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마 생각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사회가 늙어가면 어떻게 되겠구나. 일단 돈을 안 씁니다. 돈. 유효 수요 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의료비 지출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그걸 하시고, 동시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참 가난합니다. 예상보다 가능합니다. 재정 부담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의 앞날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적 자기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죠. 이건 다 예상 가능한 겁니다. 조금 우울한 이야기 같아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쿨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또 우울한 이야기, 밝게만 이야기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냥 디스카운트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업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국의 주력 산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생, 복원,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되게 경쟁력은 세 가지 요소, 기술 경쟁력, 원가 경쟁력, 환율 경쟁력,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이렇게 조합이 돼서 기술력이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력 산업의 구조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사의 내부에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화돼야 되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지금 항아리 구조이기 때문에 움쩍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지금 이전에 강의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울산을 갈 때마다 항상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번영이 언제까지 가겠냐?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냐? 그냥 뭐 특정 회사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창업도 힘들지만 새로운 주력 사업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힘든가? 아마 여기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기존 아이템을 떠나가지고 새 아이템을 만드는 것, 새로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정말 창업 그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과제가 주어진 거죠. 최근에 이런 고민을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뛰어드신 분이 2011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었은 이후 울산은 2년간 수출액이 고갈했다. 외환위기들이 이렇게 위기식을 팽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울산 시장님이 고민을 토로한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나라의 명운은 여러분들 아주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수입 지출 아닙니까? 얼마 버냐? 얼마 나가냐? 지출 줄이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그 두 가지죠. 그래서 요즘에 서비스 산업 이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은 서비스 산업 체제는 아닙니다. 발전을 시켜야겠죠. 발전시켜야겠지만 어쨌든 제조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금융산업 육성, 금융산업도 잘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겠죠. 그러나 해외 그런 금융업계에서 인턴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이렇게 양성하고 돌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우리 금융산업이 아주 선전하기는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조업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 그래서 그게 이번에 그 칼럼을 썼던 최준경 그런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놔두고 있는데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수시장 활성화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너가 진짜 실상을 한번 봐라. 대한민국은 딴 거 없다. 하나는 수출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대 5대 주력 산업을 계속 업그레이드한 것이 명운이 걸립니다. 그 외에 뭐 서비스 산업, 내수 육성 이런 것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창업까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어떤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여부라는 부분들이 아마 노동시장과 연계돼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모든 비즈니스 세계는 좀 평균값이 어둡고 밝더라도 그 안에는 항상 성자 클럽과 패자 클럽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내수시장에 상당히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기업들 가운데 아시안 시장 같은 데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카르타나 호치민 같은데 골목골목마다 한국의 브랜드들이 다 안 들어가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해외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인재나 이런 부분이 다 구비되어 있고 또 기업들의 경영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SPC나 뭐 CJ나 이랜드나 이런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 쪽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약진한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활동은 도전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10년을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서 보면은 불황 속에서 대부분 창업 시장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주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너무 격차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참 큰 문제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도 이런 격차 확대 사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격차 확대 사회 속에서 낙오된 사람들 사회 전체가 이렇게 또 보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법인세 문제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자에서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자영업을 해보니까 세금 부담이 참 크네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가끔가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 정도로 세금 부담이 큰데 그런 추세 속에서도 계속 더
정시의 트렌드는 피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이번에 지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가계부채가 한 100천조 정도로 보면 천조 정도 지금 늘어났습니다. 천조 정도 보면 천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한 500조 정도 되고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가계대출 같은 게 430조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건전한 거고 자영업대출은 그 중에 상당히 많이 부실화 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뭐 담보물건 확보하는 제외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로 그렇고 그 다음에 회사로서도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는 사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로 리스크 어번던트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표현을 어느 칼럼에서 봤는데 리스크로 차고 넘치는 시대. 그리고 이 리스크는 항상 그림자도 있지만 빛도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또 기회라는 측면을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리스크가 커지면서 나라 전체가 잘 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유통 속도와 유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화 혁신 속도는 계속 가속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회는 그림자 속의 빛 속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밝은 면을 보고 항상 기회를 창출해내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15번째 욕망의 세계하고 랩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추동 실력들은 바로 모바일 혁명이 가장 이렇게 방아쇠에 해당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저한테 공박사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면 이렇게 보면 부채 문제입니다. 한 번 생기면 참 갚기 힘듭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경제 활동 주체들의 부채가 늘어왔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앞으로 내수에도 부담을 주고 여러 문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잘 넘어가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15번째로 정리하고 싶은 주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 주체들은 항상 이 문제를 염두에 늘 둬야겠죠.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다. 그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꿔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부분을 좀 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까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리지 말고 자본주의의 모든 속성은 눈을 가리는 겁니다. 속지 않으면 이기는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이 직시라는 부분, 또 직원들에게 직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것인가. 또 가게 구성원들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성자로 살아남는 아주 중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 사실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모든 경제 주체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직시를 하게 되면 숫자를 보게 되죠. 숫자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거 이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절실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세상에 이런 모든 성취는 절박감의 소산물이지 그냥 넉넉함의 소산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식이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두 가지 심적 상태, 위기를 탈피해야 되겠다는 절실함이나 절박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세상사의 첫 단추는 생각의 싸움인 것 같다. 생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문제에서 결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서양 사람들은 sacred cow라고 표현하는 신성화된 소, 그게 고정관념. 고정관념. 오늘 여기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읽었던 책 가운데 흥미로운 책은 성역화된 영역을 비틀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Tipping the Sacred Cow라는 그 Sacred Cow라는 신성화된 카우, 소라는 그런 개념이 아주 멋진 그런 개념이죠. 그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 직원들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역화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별 깊은 생각 없이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 성역화된 생각, sacred cow. 그걸 비틀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 40-50년 전에 그린벨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조금만 진출하게 되면 온 전신에 그린벨트 영역을 상실한 많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린벨트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이태리나 유럽을 가보시기에는 산지를 다 개발해서 쓰잖아요. 손을 전혀 못 대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는 우리 사회가 돈, 기술, 조직, 인프라, 사람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옛날에 70년, 60년처럼 부족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성역화된 생각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영역을 상실한 지역에 집도 짓고 세컨하우스 짓고 이렇게 세제나 이런 모든 부분을 좀 풀면은 엄청난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정관념과의 전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자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관념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실용주의자가 되는 거죠. 현실주의자. 그래서 가치,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을 제외한 모든 건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상에 있던 이건희 회장이 언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죠. 참 그 멋진 표현입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거기서 마누라를 뭔가 가치입니다. 가치 빼고 다 바꾸는 겁니다. 그냥 가치 빼고 비용에 도움이 되거나 실용적이나 생산 장단 도움이 되면 다 열어 제치는 겁니다.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뭘 느낀가? 세상에 귀한 것은 돈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돈이. 설비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요즘에 보면 억울한 게
다 갖고 있는데 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냐? 그 원인이 뭐냐? 생각이다. 생각. 대통령이 왜 대면보고를 받아야 되냐? 대면보고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을 보고 지시하고 긴장을 시키고 오랫동안 본인이 대면보고를 안 받아왔기 대면보고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고정감. 우리 나이에 뭘 이걸 하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은퇴하신 분들은 블로그도 만드시고 페이북도 만드시고 어떻게 운영하시는 걸 보시려면 저를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면 되시고 시간 나실 때 여러분 저는 이번에 1년 6개월을 걸쳐가지고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의 평전을 3,600명 정도의 글을 마무리해서 11월 달에 나올 겁니다. 원양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일으키시는 거죠. 나는 지금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이제 소설가들이 평전이나 자서전을 쓰는데 아마 에코노미스트가 그런 자서전이나 평전은 평가하고 기록하는 거죠. 작업해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모든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과거사를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되겠구나. 과거사를 정리해서 하는 것은 not option but duty구나. 그 인생에 화려했든 화려하지 않았든 간에 선택이 아니고 필수구나. 여러분 그거를 원고지를 가지고 쓰시려면 엄청 힘들죠. 근데 블로그 위에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시면 개인이 꼭 작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꼭 고정관념과의 전쟁은 다른 사람의 일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응답한 부분을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상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두는 유연성입니다. Be flexible. Be flexible. Be open. 유연해지는 겁니다. 개방하는 겁니다. 외연도 풀고 내연도 풀고 돈은 안 됩니다. 유연해지는 겁니다. 이걸 옳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연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존 챔버스는 멋지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당할 것인가 그겁니다. 당신이 파괴 안 하면 시장이 파괴해주죠. 여러분 인생사는 자연계의 원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파괴를 못하면 영도가 폐기되는데 스스로 파괴를 못하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이런 열나는 것은 네가 파괴하든 파괴 안 하는 간에 그게 네 옵션이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다음 너는 파괴를 네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다음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시키면서 파괴를 시키든지 두 가지 선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창조 파괴를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파괴당한다. 그냥 넘어가는 것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인생에 건너뛰는 법은 없다. 세상사에 건너뛰는 법이 있을 수가 없다. 비용 청구수가 날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범위를 좀 벗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런 시대적인 그런 소명 이런 부분을 잘 적시한 정치적 리더십의 복원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래가면 또 나간다. 그래 되겠냐 이야기.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실천해 오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 부분들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으로 신진대사를 계속해서 원활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이 앞날을 준비하시고 또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느낌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고 꼭 페이스북 하시면은 저 페북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감의 부분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연 이렇게 마치고
또 플로우에서 질문이 아마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응답을 한 5분 정도 받도록